네, 시간이 9시가 돼서요. 오, 되게 크네요. 떨어져야겠다. 시간이 9시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별 문제 없으시죠? 네, 저도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오랜만에 학원에 왔어요. 원래도 그 공무원 시장은 한 3, 4월쯤 되면 이제 끝나고 5월, 6월은 좀 쉬는 타이밍인데 똑같이 쉬었는데도 괜히 막 불안하고 그러면서 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반갑게 또 오늘 수업을 해야지 이러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시작해볼 3주간의 특강은 아마 제목을 강좌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전에 대비가 가능한 마지막 특강, 파이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이널 특강을 시작하기 딱 전에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던 문제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면 어차피 우리가 남겨둔 시험이 국가직이니까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직 공무원 9급 문제 B형이거든요. 아마 푸신 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답을 다 이렇게 동그랗게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이걸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에 해당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해설 강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우선 문제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다 어떤 사정들이 있으시고 계획들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첫 번째, 글씨가 너무 많다. 글씨가 너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문법의 파트에 있어서는 simple is the best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법에 있어서는 기본 is the best. 기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저는 딱 받고 나서 이렇게 다른 거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들여서 봐야 되니까 저도 긴 글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짧은 문법 문제만 한번 쑥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바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기본이구나. 문법은 기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패턴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되게 당연한 패턴일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미리 얘기했어요. 짧은 글이 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글의 지문의 구조를 봤을 때 짧은 글이 나왔을 때는 적절한 것 찾는 거. 당연한 거 얘기하죠. 긴 글을 이야기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적절한 것 찾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 그거 잘못 봐가지고 실수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짤막한 글이 나왔다? 그럼 적절한 거다? 그러면 하나로 적절한 게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주장, 주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직 9급 문제에서 주장을 찾는 문제가 지문상으로 따지면 2개 나왔고요. 제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3개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짤막한 글일 때에는 마지막 문단을 참고해서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접속어에 유의하면서 보면 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2개는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내렸냐면 시험을 출제하는 곳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국가직 혹은 지방직에서 냈던 그 유형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냈던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에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편이었고 서울시에서 화법이나 작문 문제를 빼놓지 않고 냈었거든요.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랑은 좀 다르게 근데 나오더라고요. 화법 문제로 2번 나왔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개요표 찾는 것에서 작문 문제 나왔고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기사문의 마지막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문을 쓸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기사문에는 마무리라는 게 있는 거네 이런 작문의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2개를 좀 잘 조화시켜서 혼란을 좀 줄이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확확 바뀌면 안 되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 글씨가 많은 건 예전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 진짜 긴 지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또 여기에 적용됐구나 싶더라고요. 대신 페이지를 너무 늘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꽉꽉 집어 넣으려다 보니 문제와 문제의 간격이 좀 좁았어요. 느끼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와 문제의 간격이 좁으면 어떤 좀 불상사가 발생이 되냐면 위에 걸 풀다가 자꾸 아래 게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아래 걸 막 이렇게 보다가
결국 첫 번째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와 문제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 내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 나는 가독성 따위에 붙잡히지 않겠어. 나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겠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딱 봤을 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좀 빼곡하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딱 받았고요. 문법은 좀 쉬워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요건 이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면 중의성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지문의 그 박스에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표현이 나왔을 때 중복 표현 혹은 잉여 표현이라고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지워도 되는 표현을 말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다. 어차피 떨어질 낙자가 쓰였고 뒤에 떨어지다 쓰였네.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다도 결국은 이거 중의적 표현인 거, 잉여 표현인 거잖아. 중복 표현, 잉여 표현. 어차피 중복이자 잉여 표현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이런 어떤 잉여 표현이나 중복 표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인정해줬어요. 어떤 거냐면 처갓집. 처갓집에 가가 집가자예요. 그럼 굳이 뒤에 집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인정해줬어요. 족발. 족발의 족이 어차피 발이에요. 근데 뒤에 발 붙어요? 인정해줬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럼 더 이상 잉여 표현이나 중복 표현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건 안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만 나오겠다예요. 자, 그럼 부터, 먼저 이런 말에서 둘 중에 하나에 조금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 뜻으로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어 그 뜻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잉여 표현이나 중복 표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잉여 표현이나 중복 표현 같은 경우는 한자랑 고유어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의 뜻을 파악하면 그 뜻 안에 나머지 그 고유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잉여 표현이 되고 중복 표현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마저도 안 줬어요. 한자에 대한 뜻을 파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고유어들로만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는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사는 당연히 앞팻말에 연결될 거고 조사나 혹은 어미는, 그리고 부사는 뒤에랑 연결되겠죠?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잉여 표현이나 중복 표현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럼 정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2번의 선지에 제가 해설지에 보시면 오로지, 오직한 골스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별로 안 쓰는 말이 나왔어요. 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방향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외골수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외골수로 이런 말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특이한 표기법의 고유어,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정복해야 될 고유어의 어떤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정답을 4번으로 처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이제 화법이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되게 자주 나왔으나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나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죠? 자, 한 사람이 늦었어요. 근데 그 늦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미안해 할까 봐. 그럼 미안해하는 마음 상태 그대로 다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선지가 다 모두 대화의 경률, 대화의 규칙 중에 한 가지씩들이에요. 우리 파악한 김에 앞으로 화법이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대화의 경률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의의 경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경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나의 의견의 차이가 줄어들게. 상대방이 A와 B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B는 나랑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들게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령의 경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3번과 2번이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이면 그 부담이 다 어디 가겠어요? 나한테 오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가 말을 했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면 야, 너 좀 크게 말해가 아니라 야, 내가 요즘 귀가 어둡다. 다시 한번 말해줘.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부담을 다 지우는 거거든요. 그럼 부담을 지우면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겸양의 경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죄송해요. 겸양이 아니라 관용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기역 이응으로 외워가지고 관용의 경륜이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대방을 만들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화이트 쓰시게 해서 죄송해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칭찬의 경륜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찬동의 경륜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찬성하는 포인트를 잡는 건데요. 그것도 역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경륜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륜과 관련된 것들은 제 예상에는, 제 촉에는 뭐 박스 형태로 보기에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런 경륜의 명칭을 외우시지는 말고 대화를 할 때 무조건 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보시면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이라고 아예 주제가 나왔고요. 관련성 없는 걸 찾으면 됩니다. 너무 쉬우셨죠? 정답은 1번이라는 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제가 해설지 한번 적어봤어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왜 대부분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은 심각성 강조하거나 문제의 그 어떤 해결의 시급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사회성 결여나 의사소통 장애 같은 건 인터넷 중독이 계속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나 혹은 문제점을 나열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내용은 이게 두 가지로 추려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또다시 문제가 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했으니 문제의 원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관련성이 없는 건 1번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자주 사용하는 그 표기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여기 결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결핍이랑 차이점을 두고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결여는 주로 앞에 얘랑 같이 온다는 걸 외워두시면 좀 쉬워져요. 사회성 결여, 뭐 또 적극성 결여처럼 성품 성자가 들어간 다음에 결여를 주로 쓰고요. 결핍은 그 외의 것들, 애정 결핍, 뭐 영양소 결핍 이런 식으로 다 되게 크게 넓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핍과 결여를 어떻게 나눠서 쓰지, 적절한 단어 쓰시오 이런 게 한자어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적절한 단어의 선택 문제, 올바른 단어 선택의 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이고요. 이런 건 이제 복합적으로 어휘도 집어넣고 한글 맞춤법도 집어넣은 건데요. 1번에 한오라고 한 것 했을 때 항상 노라고는 앞에 오는 요 표현이 그대로 가지고 오죠. 반복이 돼요. 반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오라고 한 것, 먹노라고 먹은 것, 뭐 가노라고 간 것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을 뭐 세모 이렇게 하면 세모가 한 번 더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랑 차이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느라고는 뒤에 고를 빼도 상관없죠. 둘 다 엄이고요. 노가 들어갈 때랑 느가 들어갈 때의 차이점을 보면 한오라고는 제가 뭐 해설지에도 적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뜻할 때 쓰는 표현으로 얘는 어차피 앞에 말이 뒤에 한번 반복되니까 형태상으로도 구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하느라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를 나타낸 말은 느, 그것이 아닌 건 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제도 보시면 돈과 관련해서는 결제죠. 그리고 상위에 있는 윗사람이 동의한다. 이거 처리해라 하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 이런 게 결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제자는 건널 제자예요. 카드 한번 쓱 긁으면 틱틱틱틱틱 끝났어요. 그죠? 이미 결제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는 말을 제자라고 해서 옷감 같은 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음질할 때 이 말을 제자를 쓰거든요.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항상 우리 많이 구별했었죠? 결제 받는 사람들 항상 뭔가 재수가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차이점 보시면 돼요.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문법, 기본 is the best. 아시죠? 걷잡다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걷잡다가
디귿이 들어가면 거두어 잡다라는 뜻으로 뭔가 얘를 거두어서 내 손아귀에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티읕 받침이 들어간 걷잡다 이렇게 쓰게 되면 겉으로 대강 어림잡아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되게 특이하게 단어의 형성법 자체도 달라져요. 얘는요, 거두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근 더하기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성어고요. 얘는 겉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단어인 것 같으시죠? 얘가 하나의 접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얘는 접사인데다가 어근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 두 개가 더해진 파생어의 형태가 됩니다. 걷잡다가 발음 똑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티읕은 디귿으로 발음되니까 발음 똑같단 말이에요. 발음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이 두 단어가 뜻도 다르고 단어 형성법도 다른 거죠. 제가 항상 단어 형성법 요정이라고 무조건 접사가 보이면 접사니까 나중에 합성어랑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동안 수업에서. 한 번 더 나왔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걷잡다. 이게 그래서 뭐 겉대중, 뭐 겉짐작 뭐 이런 식으로 겉이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가름은 3개나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가름. 이건 둘로 나누다고요. 그 다음에 가늠이 있어요. 요 가늠은 걷잡다랑 똑같죠? 어림잡아보다가 가늠이에요. 그 다음에 갈음. 이렇게 하면 대체하다, 교체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요, 기본 형태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 요거는 가르다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가르다, 둘로 가르다. 자, 얘는 뭐에서부터 왔을까요? 얘는 갈다에서부터 온 거예요. 갈다, 교체하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아예 단어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옳게 쓰인 건 1번 뿐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틀렸다. 치사를 갈음하다 이렇게 써야겠죠. 치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5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는 한민복의 그 셈이라는 시예요. 쭉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게 하나의 소설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산문시는 제가 예상했을 때 운율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선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문은 운율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산문이라 해도 그 안에 시라고 하는 장르상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 시인이 시를 집어넣어서 소재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르상의 특징으로 운율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는 뭐 위에 문제에서도 다음 시에 이러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 그냥 운율을 아예 그냥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내재율로 운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막 함축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시보다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걸요. 아, 샘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가고 있다. 그 샘에 오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얼굴 표정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양보를 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샘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걸 매개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지에 나와 있는 종결어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 시제가 나왔다는 건 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엇을 확인한다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회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도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맞았어요. 여기서는 맞는 선지였는데 이게 무조건 과거 시제가 나왔다고 회상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이거를 그냥 이퀄화 시켜서 외우시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시제를 쓴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과거 시제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와 꽃이 예쁘게 피었다. 지금 피어는 상태를 지속적인 걸 내가 본 거거든요. 꽃이 되게 예쁘게 피었네가 회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무조건 회상이라고 연결지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무조건 연결짓지 마시고요. 과거 시제가 우선 나왔는지 선어말 어미 보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회상의 분위기는 뭐 옛날에 그랬었다라고 있었던 일화들을 제시해주는 내용으로 구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공감각적 이미지. 제가 해설지에도 마지막 구절을 써놨는데 푸르고라는 건 시각이죠. 만약에 푸른 구린내 이렇게 바로 연결했으면 공감각이 됐을 건데요. 푸른 거 끝났고 그 감자가 구린내 난다 했으니까 후각과 시각은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감각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어체. 자, 이게 또 포인트인데요.
구어체는 주로 종결 어미에서 뭐뭐 했지 요처럼 비격식체가 쓰이면 구어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격식체는 해체랑 해요체가 있죠.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네. 또 밥 먹어는 해체, 밥 먹어 요 붙이면 해요체 이렇게 해서 구어체는 대부분 비격식체로 되어 있는데 요걸 다른 말로 대화체 이렇게 말하는 선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화체도 역시 구어체로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형식이라는 말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대화하는 형식은요, 작품 안에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돼요.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예를 들면 고전시가 중에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너 어디가? 나 지금 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 너무 외로워. 아이, 그러지 마. 구준비가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송미인곡처럼 앞에 이제 갑녀가 얘기하고 뒤에 을녀가 받아치고 이런 게 나오면 대화하는 형식이 될 수 있지만 대화체랑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화체는 그냥 말을 이렇게 툭툭 건네는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경우 다 대화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3번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6번 문제에서 주장을 찾는 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짧은 글은 적절한 것 찾는 문제, 짧은 글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장을 찾는 것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주장은 아무래도 미괄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또 우리의 그 정서에도 맞고요. 확실하게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딱 뭔가 주장을 이렇게 박히게 할 수 있으려면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면접 보실 때에는 두괄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대요. 네. 미리부터 이제 두괄식으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얘기한 다음 상대방이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이 주장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근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봐야지 하고 준비할 시간을 줘서 배려할 수 있게 아까 우리 봤던 상대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면접을 봐야 좋은 점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면접은 두괄식으로 하시고 좋은 글은 미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같은 접속어에 주의하시면 뒷부분만 봐도 충분히 내용은 확인이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동물 얘기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그러나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동물들이 환경을 바꾸고 개조하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것, 막 이렇게 이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야 라고 말한 후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 얘기하고 둘을 묶어서 생명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생명체랑 연결지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것 찾는 것. 짧은 글은 적절한 것. 저는 그냥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그냥 순서대로 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풀지 않았을 때에 너무나도 많이 말렸던 경험이 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공개, 경쟁, 임용을 봐왔던 사람인지라 막 합격했으면 근데 여긴 없었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실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많이 탈락을 해봐서 아는데요. 막 이거 먼저 풀어볼까? 어떤 분들은 그럼 짧은 글들만 다 뽑아가지고 주장만 먼저 찾고 갈까요? 문법 문제 먼저 풀까요? 막 이러시는데 그러다가 말릴 수 있어서 전 차근차근 왜냐면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차근차근 풀었을 때에 이미 머릿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거든요. 요거 조금 어렵네. 잠깐 놔두죠. 놔둬도 잘 다시 돌아와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을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하고 1번 딱 고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3개의 용언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다 해결돼요. 첫 번째는 머무르다. 이 2개에서 확인되죠. 두 번째는 서투르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서두르다까지. 이렇게 3개가 항상 삼총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언이에요. 얘네를 준말 형태로 다 바꿔버리면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 이렇게 준말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는 여기 본말에다가만 활용을 해서 결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준말 중에서 리을로 끝나고 있는 얘네들은 뒤에 오는 모음의 어미 중 매개 모음을 탈락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쫙 골라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개 모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앞에 받침이 있으면 들어가고 받침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그런 매개 모음 요것도 모음은 모음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리을로 어간이 끝나는 애들은 어차피 얘를 탈락시키고 시작하니까 그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해도 얘네랑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거든요. 살펴보면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리을로 어간이 끝나죠. 어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파악하셨죠? 어간은 뒤에 어미가 붙었을 때 안 변하는 부분, 서둘고 서둘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바뀌는 부분 서둘까지. 그죠?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먼저 을을 탈락시켜요. 리을이. 그 다음 뒤에 오는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을 다시 또 탈락시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머문. 아까 화장실에 써있죠? 뭐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멋진 뭐 신사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러면서 화장실에 써있잖아요. 머문. 됐죠? 서툰. 요거 가능한 거죠. 왜냐 어차피 매개 모음은 리을 어간 뒤에서 탈락하니까요. 서둔. 이렇게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서툴다랑 머물다, 서둘다 이렇게 나누면 품사가 달라요. 서툴다는 형용사고 머물다와 서둘다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동사는 현재 활용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안 되죠. 그럼 얘를 하나 더 활용을 현재 형태로 가보면 얘는 머무는 되고요. 얘는 서두는 돼요. 하지만 서투는 요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서투르다가 서툰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겟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는 활용 되게 안 되게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는 활용 안 되고 동사는 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에도 앞에 리을은 탈락하는 거 아시죠? 앞에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는 거 뭐뭐뭐였죠? 확인해 볼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외워요. 늘, 비읍, 시옷.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욕으로 기억해야 더 잘 외워지죠. 나는 늘 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것들 앞에 오는 리을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얘도 요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요거 때문에 요거에 이 리을 때문에 요게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막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왜 땀에 전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절다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땀에 젖은 옷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땀에 전 옷 이렇게 니은 형태로만 는 형태가 아니라 니은 형태로만 올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됐죠? 근데 대신 매개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본 말에다가만 연결 지을 수 있고 얘는 르 불규칙이기 때문에 르 불규칙은 리을로 바뀌어요. 르 불규칙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 최종 실전이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 리을이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받침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뒤로 뒷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머물렀다가 맞는 거죠. 나머지 건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얘기할 게 많았던 부분이었고 조금 뭐 촉을 발동시켜서 하나 나올 만한 거를 체크해 본다면 이런 거. 형용사인데 는 활용이 안 되는 거 정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네. 8번에 가보시면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거. 맞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한자를 그동안 내려놓으셨던 분들 되게 뜨끔하셨죠? 한자 문제를 이거 다 적으셨어요? 제가 너무 빨리 지운 거 아닌가요? 지울게요. 네. 그리고 아마 다 하셨던 것들이어서 똑같은 거 말하네 싶으셨을 거예요. 한자를 읽어야 하는 도금의 문제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8번도 그랬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10번 문제 또 도금을 해야 되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자를, 이게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마당에 한자를 또 내려놓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실전이 지금 파이널로 하고 있는 3주 동안에는 계속 한자를 그나마 나올 만한 것들을 계속 외우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이것만이라도 하고 가자. 그동안 막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 이게 시간도 부족했지만 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게 한자잖아요. 조금 친해져 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이만큼 했거든요. 그것만 좀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자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서 하나라도 읽을 수 있으면 때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 도금, 한자 보지 마시고요. 한글로라도 많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지안 국어의 개념서의 3권이 비문학이랑 어휘 묶여있는 교재잖아요. 거기 보면 뒤에 한자 성어가 나오거든요. 그 한자 성어를 한자 보지 마시고 그냥 한자의 그 음만이라도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딱 걸려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되게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A사가 B사한테 밀려났었죠. 그러다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토래 정도 읽으시고 권토중래 이렇게 미리 읽어주셨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흙을 말아서 다시 한번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래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흙을 말면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거 뭐 토사구팽, 그 다음 뭐 수불석권, 아전인수 같은 경우 다 모두 밑에 제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다음 9번을 보시면 또다시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주장도 역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라고 했으니 이제 반대로만 치환하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반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요. 뭐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진품 뭐 이런 것들 복제품에 대한 가격 그 가치 자체가 완전 달라지고 하지만 뭐 사진은 뭐 똑같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도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복제본 자체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선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정답이었죠? 10번 문제. 자, 여기 또 한자의 도금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도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차피 이 4개 중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자가 다른 거랑 연결져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차피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추려서 소거하는 방식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야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이 투자를 알고 있었어요. 던질 투자, 투수. 그러면 이 투 어차피 투기, 뭐 투 어쩌고 라고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선에서 연결을 지었을 때 흔히 쓰레기는 투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결되는 걸 먼저 찾고 그렇게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한자도 제가 써놨어요. 1번은 유기. 유기는 생명체, 이런 것들을 내다 버리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 근절은 가치관, 뭐 의식, 역사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는 내던져 버리다, 물건을 내던져 버릴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포기는 우리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과 연결져서 많이 나오죠. 직업을 포기하다, 뭐 기회를 포기하다 이런 조건들과 관련지어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가볼까요? 11번에서는 고쳐쓰기 방안인데요. 여기는 1번에서 꽃펴지고가 꽃피다의 희가 어차피 나타나 있는 피동 표현인데 거기다 지다를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피동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어가 어떤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리셋 증후군이 하고 이건 물건, 뭐 어떤 증상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피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동으로 꽃 피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의 리셋 증후군은 무슨 뭐 뜻이다, 어원이 뭐다 라거나 혹은 리셋 증후군이 언제부터이다 라고 배경을 설명하는 건 대부분 앞에 화제를 제시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제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랑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 말들 중에 어원을 소개하거나 배경을 소개하거나 이런 건 바로 두 번째 문장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의 막다른 골목으로 몬다라는 건 더 이상 뭐 이동할 공간이나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긴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 이러는 관용 표현 썼고요.
그러므로가 마지막에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장을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냐면 길러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장을 나타내는 걸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맞다 이렇게 처리해 줬습니다. 이것도 장문이에요. 장문 문제가 뒤에 나오는 기사문과 관련지어 나오는 거 하나, 요거 하나, 아까 얘기했던 화법까지 합하면 3개예요. 3개나 화법 장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가전체 문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자 도금 문제의 연속선상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도 흰 백자가 눈에 띄어서 흰색 중심으로 골랐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기 흰 백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생전의 한 부분이에요. 가전체 문학 중에는 뭐 술을 의인화하기도 하고, 뭐 대나무를 의인화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고려 후기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가전체가 그래서 소설의 기초 단계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허구적인 인물을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허구고, 어차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한 것도 허구고, 그러니까 허구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모학사라고, 이게 붓이거든요. 붓을 학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사가 아니라 문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린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수수께끼 풀듯이 종이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죠. 우리가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우리 그 교환에 막 이렇게 표가 이렇게 꽉 겹쳐돼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게 왜 아까 안 그랬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보도기사의 내용의 마무리에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요. 해설지에도 제가 써놨지만 항상 기자는 마무리 멘트에서 약간의 주관성을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어떤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감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안타깝습니다, 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감정적인 표현을 집어넣어서 유일하게 앞에 부분 보도기사는 다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마지막은 유일하게 약간의 주관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주관성을 집어넣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애매해요,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하면 이미 확정된 의미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이 옳다고 얘기하기 애매하다 이럴 때 약간 주관성을 집어넣어서, 뭐 지금 이렇게 당연히 A인데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되고 있는 대결 구도에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양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힘드실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슬쩍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2개 있는데요.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 그죠? 귀추가 주목되는 건 어떤 심각한 사안일 때, 여기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예측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얘는 긍정, 부정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입방아에 오르내리다는 부정적일 때에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선행상을 받았어요. 선행상을 받아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 부정성을 갈라서 해결하는 것도 기출 요건이 될 수 있겠다, 나올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비호라는 말이 있어요. 비호가 뭐냐면 숨을 빗자에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살짝 숨겨서 이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방조는 도울 방자에 도울 조자예요. 나쁜 말 같지 않은데? 근데 방조도 부정적인 상황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에 협조했다, 그럼 좋은 말일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어디를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내버려 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조도 부정적인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다. 단어 자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나눠보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단어에서만 쓰이는 것은 회자. 이게 회자가 우리가 말 그대로 먹는 그 회예요. 날생선 회, 그리고 자는 고기 구울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회와 고기를 가져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상황일 때만 회자를 얘기합니다. 그 연쇄살인범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연쇄살인범 이런 나쁜 것이 회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것도 되게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요. 이런 어떤 그 민속극이나 혹은 뭐 대사 이렇게 나와 있는 극 형태 있죠. 이게 안 나온 지 꽤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온 걸 보니 이제 출발인가? 이제 시작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이널에 문제를 낼 때에도 이런 극 작품을 좀 몇 개 내볼까 하거든요.
그 작품도 물론 소설이랑 비슷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이 작품은 제가 해설지에 써놨는데 이 재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민속극 중에서 봉산탈춤이 거의 뭐 대표적이고 나올 만한 거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봉산탈춤은 1과장, 2과장, 과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다른 건 다 빼고 양반과장이거든요. 양반 삼형제 나오는 과장. 과장이란 말은 막과장 할 때 그 장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반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봉산탈춤 하면 양반과장밖에 문제 낼 게 없거든요. 여긴 재단 구조로 제일 처음에 쉬하고 이 약공들을 다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말뚝이가 나오기 전에 양반들이 먼저 나오는데 그 모습이 되게 희화화돼서 나와요. 양반들은 좀 묵직하게 좀 진중하게 다녀야 하는데 굉장히 촐싹맞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외양의 어떤 언청이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외양상에서의 이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외양 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뚝이가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양반이 막 호통을 쳐요. 그러면 아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하고 변명을 딱 하는 거예요. 변명을 딱 하고 나면 또 바보같이 아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화해를 해요. 제가 이 만약에 봉산탈춤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이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같이 막 춤을 추는 게 완벽한 평민들과 양반 사이의 화합이 아니에요. 잠깐 양반이 못 알아채서 아 그래 하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화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갈등을 빚었다가 일시적 화해 또 갈등을 빚었다가 일시적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봉산탈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설들 사설은 뭐냐면 딱 서가지고 주주주주주 긴 대사를 외워서 말하는 게 사설이거든요. 근데 양반의 그런 비판을 하기 위해 말뚝이가 혼자 말로 쭉 풀어 쓴 게 아니잖아요. 양반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사설을 늘어놓았다라는 3번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5번 요것도 우리 할 얘기가 많죠.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해도 이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죠. 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요. 1번 벌써 틀렸고요. 그 다음 시일 내에 내자 요게 의존 명사로 앞에 것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시일이라고 하는 명사가 꾸며주기도 하고요. 뭐 내가 이야기하는 내에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내를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죠. 자, 이게 맞고요. 손님 대접하는 대나 쓴다. 이 대가 의존 명사니까 앞에 말에 띄어 쓰는데 이 대는 연결어미로 쓰일 때도 있고 종결어미로 쓰일 때도 있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일 때는 앞에 말에 붙이고요. 이렇게 의존 명사로 쓰일 때만 띄는 거예요. 그럼 종결어미로 쓰일 때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그 친구 공부 잘하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종결어미로 대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도 오는데 어딜 나가? 이런 문장에서는 연결어미, 상황이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연결어미일 때는 앞에 말에 붙이고 그 다음 이럴 때에는 뒤에 종결어미로 쓰인 건데 이때도 붙이고 그러면 띄어쓰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뭐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손님 대접하는 것에나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것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은 의존 명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법 밖에라고 하는 거 조사죠. 근데 이 조사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리을 밖에라는 말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리을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죠. 뭐뭐 할 밖에 내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원래 요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할 밖에 이렇게 쓰이게 되었고 이때 얘가 어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할 수밖에는 요 수가 의존 명사고 뒤에 오는 밖에가 조사죠. 근데 얘는 앞에 하다가 동사고 리을 밖에가 어미로 쓰인 겁니다. 리을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어디까지냐? 만약에 형태적 분석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보아하니까 그렇게 막 되게 깐깐하게 지역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법 문제는 사실 약간 사양되고 있는 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놓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어디까지가 어미인지 어디부터가 어간인지 이런 걸 파악할 때 리을로 시작하는 것들은 되게 애매하기 쉬워요. 리을 망정, 리을 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뭐 할 망정 하면 리을부터가 어미인 거죠.
자, 16번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고요. 소설입니다. 중국인 거리가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나온 걸 보면 사용하는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막 새롭거나 생소하거나 이런 작품에서 찾는 거라기보다 예전에 나왔던 것에 문제를 조금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출에 나와 있었던 문학 작품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뭐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네,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락에 나오네요.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3번 아니네. 이렇게 파악해서 그냥 단순히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네, 이건 되게 쉬워서 어머, 제가 문제 넘기지도 않았어요.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17번 문제.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풀어 쓴 거. 17번 문제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19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시적절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화제를 뽑고 그걸 가지고 선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문을 설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17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면역 폭풍 그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는 좀도둑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좀도둑처럼. 근데 내가 방망이를 들고 막 과격하게 싸웠어요. 그럼 내가 면역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디귿에 나와 있는 대로 강도로 돌변하는 거죠. 치명적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승리의 대가가 비참합니다. 뒤에 보시면 숙주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숙주는 나거든요. 인체 몸. 내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아마 문제 푸셨을 때 4번도 헷갈린다. 극심한 폐렴 증세 이거 안 되나? 근데 뒷부분 보시면 숙주가 죽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폐렴 증세는 이미 앞에 강도에서 해결이 됐어요. 강도가 극심한, 심각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면 이미 승리의 대가로 나오는 죽음을 골라내셔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8번 문제는 전개 순서.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파이널에서 전개 순서 묻는 문제 많이 냈죠. 전개 순서 계속 파악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앞에 지시어나 접속어 들어가는 건 뒤로 빼고 다시죠. 그래서 어차피 니은은 안 되겠군 했더니 기억 아니면 리을이네. 니은 안 된다고 딱 호기롭게 딱 정리를 했더니만 기억 아니면 리을인 거예요. 기억 아니면 리을이다 정리를 했을 때 또다시 힌트로 하나 삼아 보시면 연도가 나오거나 최근 이런 말이 나오거나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그러면 되게 앞부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딱 처리하고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리을을 보시면 리을의 두 번째 줄에 뭐 농업뿐만 아니라 뭐 뿐만 아니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앞에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는 게 리을보다 앞에 있겠구나 하고 찾았더니 미음에 뭐 비옥한 토지, 천연자원이 있더라고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요걸 얘기했겠구나. 미음이 리을보다 앞에 있는 걸 찾아봐야지 하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1번 그죠? 1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찬찬히 이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상하건대 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 어땠냐면요. 문단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문단을 다 읽어야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순서를 찾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건 아마 그렇게 길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저도 해봐서 아는데 페이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약간 뒤로 갈수록 페이지를 신경 쓰게 돼요. 막 만약에 뭐 선지 몇 개 하겠다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이런 일은 잘 안 하거든요. 출제를 할 때도 제가 보완하건대 앞에 좀 긴 걸 좀 내고 뒷부분에 이렇게 짧은 걸 몇 개 낸 걸 보니까 페이지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짧은 글이지만 없는 것은 이라고 나온 건 되게 특별하게도 내용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추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추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 그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어내야 돼서 짧은 글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 확증 평양도 제가 얼마 전인가 이게 지금 공무원 문제가 여타의 뭐 국어 인증 시험이라든지 뭐 혹은 뭐 검정고시 문제 이런 식의 많은 국어 문제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확증 평양을 다른 국어 인증 시험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뭐
국어 인증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볼 기회가 있으시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볼게요. 보지 마세요. 제가 보면서도 얼추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새롭게 지식이 들어와도 나한테 내 생각이랑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이거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네 번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랑의 합일점을 찾느라 고심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똑같은 것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죠. 20번의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의 행위의 주체인데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동 표현이 나와서. 먼저 첫 번째는 몸을 피했대요. 피한 건 유화죠. 두 번째 나오는 내다 버리게 했다예요. 내다 버리는 건 아마 신하들이었겠죠. 근데 내다 버리게 했다. 사동 표현이거든요. 그럼 사동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임금이었겠죠. 금화왕. 디귿의 껍질을 깨고 나온 건 바로 주몽일 것이고, 그 다음 리을에 활 잘 쏘는, 요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활 잘 쏘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설지에는 뭐 이것도 주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몽 그 인물이 아니고 주몽이라 불리는 자, 이렇게 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화시켜서. 그죠? 그래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활을 잘 쏘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봐야 여기서 말하는 활을 잘 쏘는에 해당하는 주체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정답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씩 묶여 있는 것 중에서 안 나왔다. 그럼 얘도 주몽으로 넣어야죠. 예. 근데 여기 안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활을 잘 쏘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얽매지 않는 거. 미음에 나와 있죠? 요거 금화왕이고요. 여기서 이제 얽매지가 아니군요. 없애지군요. 없애는 것은 금화왕이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대소가 하는 말이니까요. 마지막에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또 사동이에요. 살찐 건 말이지만, 그죠? 그 행동의 주체는 말이지만 살찌게 만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몽이기 때문에 주몽을 주체로 생각해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은요, 문제 답을 파악하는 건 이미 다 아셨을 것 같고, 이후에 우리가 뭘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시고 정각에 다시 올게요.